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 교무처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라는 말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던 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몇 개의 주요한 개념이라도 잘 머리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우선 무엇인가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90년도 말에 특히 97년도에 위기를 겪었죠? 무슨 위기라고 그러죠? IMF 위기라고 그러죠. IMF 사람들 들으면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한국 위기인데 왜 IMF 위기라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IMF 위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위기를 무슨 위기라고 그러냐면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적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고 결제하고 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본이 그 결제를 할 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것을 외환 위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위기가 있느냐? 금융 위기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IMF 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는 나중에는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고, 97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환 위기였고, 외환 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외환 위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물건을 사고 갚지 못하게 되는 이런, 또 남한테 빌려온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외환 위기라고 그러고, 그러나 외환이 모자라면 그 자체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위기가 되는 것뿐 아니라 또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굉장히 멀쩡하던 기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가 잘 안 되고, 실물 경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실업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이제 경제 위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금융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하게 그 세 가지 위기를 구분하기보다는 지금은 무슨 시기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왜 안 끝났느냐? 미국은 비교적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직도 위기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얘기할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 위기를, 또 외환 위기를,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도 위기를 겪었고, 또 크게 겪은 것이 이제 제1차 오일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73년부터 한 1, 2년 동안 굉장히 크게 우리가 위기를 겪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79년도에 제2차 오일 슈악이 났을 때 또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근데 그 둘은 아주 명백한 이유가 세계의 기름값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같이 100%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가 위기를 겪은 것은 당연하니까 그건 제가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생들이 얘기한 이 IMF 위기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가장 큰 그야말로 뼈 아픈 경험을 한 그런 위기가 이제 IMF 위기라고 표현하는 97년도 위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위기가 1930년도의 대공황 이후에 가장 그야말로 devastating, 큰 아픈 영향을 끼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97년도 위기는 왜 생겼느냐? 우리 경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많아서 생겼다. 그런 면에서 97년도 경제 위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2008년도 위기는 왜 생겼느냐? 2007년도부터 미국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얘기 들어봤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집을 갖도록 해주자. 그래서 경기가 좋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집을 많이 샀어요. 그것이 이제 위기의 촉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퍼져서 2008년도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 보면 뭐 리만 붕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이 2008년 9월인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야말로 100년, 뭐 1930년이니까 100년은 아니고 한 7, 80년입니다만 100년 만에 다가온 세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위기는 뭐가 차이냐? 우리도 위기 겪었나요? 안 겪었나요? 위기를 겪었는데 그 요인이 우리 경제 자체의 잘못보다는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위험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도 위기를 겪었다. 이 두 가지가 위기를 겪긴 겪었고 매우 큰 위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원인이 달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위기를 겪는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배우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난 억울하다, 난 사실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나 왜 위기 겪어,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억울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97년도 위기는 97년도 7월 초에 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타일란드가 이제 특수한, 우리 같으면 한 60년대에 가지고 있던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환율에서 문제가 생겨. 아까 내가 외환위기라고 그랬죠? 그 외환이라는 것이 이제 환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97년도에 태국에서 위기가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아시아 나라로 다 전염이 돼서 7월에 생긴 것이 10월 달에는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되었고, 우리도 11월 말 12월 달에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MF 위기입니다. 우선 그러면 IMF 위기라는 건, 나도 그냥 IMF 위기라고 씁니다만 이게 녹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위기지 IMF 위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IMF 위기라고 그랬냐 그러면 IMF에 우리가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급하니까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뭘 해요? 그냥 빌려줍니까? 이거를 해. 그 이거를 하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무 사실 그때 그냥 싫어했었어. 그러니까 그냥 위기를 IMF 위기라고 부르게 돼서 지금까지도 IMF 위기라고 그럽니다만 IMF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항상 싫어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위기 겪고 나서 꼭 우리 보고 위기 겪었다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표는 뭐 자세히 볼 건 없는데,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냐. 1980년부터, 이게 세계은행 자료입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한 200개 정도 위기가 있어요. 깜짝 놀랐지 여러분들, 그죠? 위기라 그러면 뭐 몇 년 만에 하나씩 오는 것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위기는 항시 오는 겁니다. 항시 오는데, 우리한테는 97년도에 IMF 위기하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큰 겁니다만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것이다. 어떤 해는 보면 한 20개 이상의 위기가 일어난 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들 중에서는 항시 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 요새는 경제가 이제 정치 경제가 예전에는 필수였는데 요새는 아마 선택이니까 안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많아서 위기를 겪었다. 이런 것은 많이 들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위기를 겪어서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이란 나라도 70년대 중반에 IMF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그 위기를 겪은 다음에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지도자가 마거렛 대처라는 그 수장이 나타나서 영국을 이제 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의 위기라는 것은 위기를 겪게 되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하여튼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기는 어쩌다 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는 매우 자주 날 수 있는 거로구나. 그 얘기는 뭐냐? 매우 긴장하면서 경제를 봐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위기는 그야말로 어쩌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매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위기는 꼭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위기가 왜 발생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IMF라는데, 여러분들 IMF라는 게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거기서 할 때 크게 세 가지다. 세 가지 요인이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위에 과잉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흥청망청 경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항상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과잉 운영했다는 것은 돈을 외국에서 많이 빌려다가, 돈을 많이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엔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많은 걸 건설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공장도 건설하고 다리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기업하려고 그러면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면 그 경제 운영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느냐? 일단 돈 자체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돈이 한 나라의 환율뿐 아니라 물가, 모든 가격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 자체가 인플레도 가져오게 되고 또 환율 자체도 변화시키게 되고, 이런 거시경제 운영이 지나치게 된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너무 많이 차입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돈을 빌려 말어. 일단 여러분들도 앞에 나가서 나중에 뭐 창업을 하고 무슨 뭘 할 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을 빌리는데 돈을 지나치게 빌리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이제 알 수 있겠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시경제 운영에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냥 내가 설명하지 않고, 저거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 저것 때문에 위기가 났지만 저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냐면 저건 환율이 오버슈팅, 저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안 되고 교과서도 다 이렇게 오버슈팅 한다고 쓰기 때문에 나도 오버슈팅 한다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왜 자본이 너무 들어오잖아요. 자본 들어오면 원화가치 어렵지, 그죠?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환율이라는 건 알잖아, 그죠? 지금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달러가 얼마 됩니까? 한 1160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160원 주면 1달러를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가치가 확 변하는 겁니다. 근데 확 변하는데 돈 들어온 것만큼 변하면 되는데 이게 더 이상 변하는 거죠. 오버슈팅 한다는 건 뭡니까? 뭘 이렇게 슈팅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움직이면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항상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살살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야 될 것이 지나치게 움직이게 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뭐냐? 가격이다. 여러분들 아마 내가 그렇게 꼭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투기라는 거 알아요? 투기? 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돈 가지고 서로 집을 많이 사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오버슈팅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독 기능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이란 건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공정하게 행동하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누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테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미리 움직이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민첩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되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감독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이게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 감독 기구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위기가 생겼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참고로 혹시 한번 머릿속에 보라 그런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빌리언 달러라는 건 1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대충 한 1조 좀 넘는 겁니다. 이 위기가 또 위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and 필리핀스 이런 나라들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거 보세요. 93억 달러, 930억 달러, 940억 달러라는 거는 매우 큰 겁니다. 이 많은 돈이 아시아로 왔어요. 왜 왔냐? 이 나라들이 다 성장이 좋았거든요. 그 좋았는데 여기서 보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랄까 그 돈이 580억 달러나 됐고 그 다음에 채권 산 거고 또 주식 산 거고 이런 돈이 뭐 엄청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느냐? 유럽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성장이 높은 것이 아시아니까 그래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나간 거죠. 보면 굉장히 놀랍죠. 그죠? 놀랐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요 하나만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Direct Foreign Investment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FDI라고 그러는 건데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라는 건데 이 외국인 투자 자체는 위기 때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60억 불, 이거 58억 불, 65억 불, 69억 불 늘었잖아요. 여기는 말도 안 되게 930억 불에서 마이너스 60억 불로 줄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요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이나 뭐 이런 걸 혹시 한두 과목 들은 뭐 고등학교 때 시대로 뭐 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될 것 같다 한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 투자하는 거죠. 실물에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가 나빠서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성장 전망은 높지만 위기를 겪었다 하는 것을 이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장 소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계속 돈은 가져 들어오지만 썰물처럼 나간 건 뭐냐? 자본이 나간 거죠. 자본.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빌려 쓰고 하는 것의 위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학비는 투자죠. 이거는 FDI 비슷한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뭐 다른 걸 하려고 돈을 빌리면 그걸 빌린 거가 되니까 그거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르네.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97년도에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겪느냐, 극복할 것이냐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IMF 위기라고 그러고 있고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경제를 극복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내건 것이 Full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잘 해석해 보세요.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건 알죠? 글로벌 경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Full Integration. 우리가 완전히 통합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글로벌 경제하고 그동안에 완전 통합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돼서 같이 움직이겠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겠다. 그런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소위 IMF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핵심 단어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뭐 매우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또 요것도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아까 보지만 뭐 한 200개 나라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잘 극복했을까? 잘 극복한 나라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또 IMF로부터 구제 금융받은 나라는 굉장히 많은데 왜 한국은 성공하고 다른 나라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을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했고 제일 잘 극복한 거예요. 97년도에. 그럼 IMF 그때 왜 잘했느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가 취임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림대학 학생은 한림대학교의 주인이 된다. 그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IMF에서 라틴 아메리카, 무슨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한테 거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이거 계획하세요. 계획하세요. 딴 나라들은 뭐라 그랬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IMF에서 우리한테 강제를 하니까 우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그 돈 빌려서 구조개혁하고 구조조정하려는데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반발하고 IMF 정말 나쁘다. 돈 좀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다. 이런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그러한 이제 반발도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리스트인데 그걸 우리 나름대로 소화한 거예요. 어떻게 소화했느냐? 그 당시에 4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4대 개혁이라는 걸 갖다가 어디서 뭐 네이버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4대 개혁이 뭐냐? 금융개혁, 기업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주어진 요청들을 우리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우리들의 그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IMF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개혁, 한국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금융개혁이란 건 뭐냐? 한편에서는 은행, 다른 한편에서는 뭐 증권, 보험 같은 비은행. 그러니까 은행과 비은행을 다 개혁을 한 거죠. 그럼 뭐 은행을 뭘 개혁하느냐? 은행이 뭐가 나쁘겠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준 만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을 만큼 빌려줘야 되는데 자본보다 더 많이 빌려주면 은행이 어떻게 돼요? 허약해지는 거죠. 무슨 위기 났을 때 돈을 갚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 은행들한테 자본을 더 충당을 해라. 이런 것이 이제 은행 개혁의 첫 번째였고, 그걸 안 된 은행은 망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넘버1 은행이 파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은행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다 잘 알지만 이제 제일은행이라고 그 당시 제일 큰 은행이었지만 그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영국은행 스탠더드 차터드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테이크오버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시중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둘은 문을 닫고 5은 아주 굉장히 심한 내부 개혁을 하고 그래서 7개 남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기업 개혁은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이죠. 왜냐하면 위기의 요인이 여러 개 있어.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보면 뭐 한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뭐 다 아프죠. 그죠? 다 아프지.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겪으면 어느 하나만 잘못하기보다는 다 아픈데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기업에 빚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설 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차입이 많았다는 건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거야. 특히 어느 기업? 재벌이 너무 많이 빌린 거죠. 그래서 빚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그것이 재벌의 경우는 그때는 40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당장 200%로 줄이라 하는 것이 정부의 기업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벌의 그 총수들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주식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과 소위 재벌 총수들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벌 개혁을 하게 된 것이 기업개혁이고, 세 번째 노동개혁은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뭐 신문
젊은 사람들 신문 안 보더라도 뭐 인터넷에서 보면 기사는 많이 보겠죠, 그죠?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취업기회가 없으니까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노동부 장관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노동개혁 얘기였거든요. 그럼 노동개혁을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못하게 된 거고, 뭐 양면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니까 노동자를 보호하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취업한 사람들만 보호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을 과잉 보호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서 약해서 노동자를 도와주는 문제, 그거는 하나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취업된 사람이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새로이 취업기회를 찾아야 될 사람이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은 또 문제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뭘 해야 돼요? 경지 때문에 안 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뭘 했냐 그러면 노사정이 같이 모이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규제개혁. 정부가 너무 세고 공기업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어라. 이 네 가지의 개혁이, 다시 말해서 이 내용들이 뭐 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IMF에서 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맞춰야지 구제금융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그걸 받아서 조건을 만들어서 구제개혁을 할 텐데, 이걸 갖다가 IMF에서 요구한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자체의 4대 개혁을 만들어서 IMF하고 물론 협상을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개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위기 개혁의 하나의 사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개 개혁을 안과 동시에 무슨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식. 항상 그 프로그램에 오너십을 누가 갖는 것이냐, 남의 요청에 의해서, IMF 요청에 의해서 한다 하는 다른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나 아시아 나라들은 항상 내부에 반발이 부딪혀가지고 개혁을 잘 못 끊었는데, 우리는 당시에 온 국민들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부모들은 이 나라 위기를 겪으니까 다 가지고 있던 금반지도 뭐 기여하고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거든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서 금값이 많이 모였다는 측면도, 그런 것보다는 그거 해가지고 전체 뭐 빚이 얼마나 갚았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그 마음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서 서로 같이 마음을 합친 것이 위기 극복에 좋은 하나의 그 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무슨 레슨을 배워야 되느냐? 뭐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리에 남으라고 내 2가지만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victims of their own success. 여러분들 꼭 이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가져보세요. 자기가 성공한 것에 희생자가 됐다.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지나치면 잘 나간 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 Victims of their own success. 항상 이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발전 개혁을 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취업기회가 없으니까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노동부 장관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노동개혁 얘기였거든요. 그럼 노동개혁을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못하게 된 거고, 뭐 양면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니까 노동자를 보호하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취업한 사람들만 보호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을 과잉 보호하는 문제, 이 2가지는 사실 서로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서 약해서 노동자를 도와주는 문제, 그거는 하나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취업된 사람이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새로이 취업기회를 찾아야 될 사람이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은 또 문제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뭘 해야 돼요?
경지 때문에 안 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뭘 했냐 그러면 노사정이 같이 모이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규제개혁. 정부가 너무 세고 공기업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어라. 이 네 가지의 개혁이, 다시 말해서 이 내용들이 뭐 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IMF에서 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맞춰야지 구제금융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그걸 받아서 조건을 만들어서 구제개혁을 할 텐데, 이걸 갖다가 IMF에서 요구한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자체의 4대 개혁을 만들어서 IMF하고 물론 협상을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개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위기 개혁의 하나의 사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개 개혁을 안과 동시에 무슨 단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식. 항상 그 프로그램에 오너십을 누가 가진 것이냐, 남의 요청에 의해서, IMF 요청에 의해서 한다 하는 다른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나 아시아 나라들은 항상 내부에 반발이 부딪혀가지고 개혁을 잘 못 끊었는데, 우리는 당시에 온 국민들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부모들은 이 나라 위기를 겪으니까 다 가지고 있던 금반지도 뭐 기여하고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거든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서 금값이 많이 모였다는 측면도, 그런 것보다는 그거 해가지고 전체 뭐 빚이 얼마나 갚았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그 마음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서 서로 같이 마음을 합친 것이 위기 극복에 좋은 하나의 그 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 무슨 레슨을 배워야 되느냐? 뭐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리에 남으라고 내 2가지만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victims of their own success. 여러분들 꼭 이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가져보세요. 자기가 성공한 것에 희생자가 됐다.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지나치면 잘 나간 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 Victims of their own success. 항상 이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발전 계획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투자의 재원을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업인들이 잘 그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대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다 만들어 차렸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순간에 와서는 우리 자체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이 사람들 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성공한 거는 정말 남보다 정말 특출하게 잘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쳤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공한 그 바로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희생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교훈이 뭐야?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항상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고, 2번째는 A blessing in disguise.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때 굉장히 화났어요. 왜 화났냐? 뭐 영국의 뭐 잡지, 이코노미스트 포함해서 많은 잡지들이 다 이렇게 된 거야. 한국의 위기 연구는 이 사람들은 숨겨진 축복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듣기 참 괴로운 얘기지만 실제로는 위기가 나서 기회를 삼게 된다. 여러분들 위기라는 것이 기회라는 말도 알잖아. 그지? 위기가 기회다. 위험이 기회다. 그래서 위기다. 위기가 위험이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한자어의 위기가 위험이 기회라는 위기라는 말의 해석과 A blessing in disguise라는 것이 겉에 보기는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와서 2008년도에 2008년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97년도 우리가 잘못한 게 빚도 많이 뭐 빌렸고 빚을 잘 관리하지도 못했고 또 뭐 이렇게 그 기업들이 막 돈 빌려 쓰는 걸 갖다가 또 은행에서 그걸 감당도 못하고 돈도 빌려줬고 또 감독기구가 잘 몰라가지고 감독 제대로 못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2008년도는 어떻게 됐냐? 2008년도는 설명하는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큰 97년도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잖아. 아시아. 우리는 이제 뭐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타일랜드 이런 나라 위기라고 그러지만 아시아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2008년도 위기는 전 세계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였었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겠어요? 많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자율을 너무 오랫동안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리는데 쉽게 빌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빌리니까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 있지만 바로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가 그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너무 저축을 많이 하니까 설명이 복잡하지만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는 국제 수지에 흑자가 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개인 저축을 많이 하지 않지만 국가 저축,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합한 저축은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니까 우리가 흑자가 나요, 적자가 나요? 국제 수지?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중국 등, 뭐 한국도 포함합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이 저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거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축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10억만큼 뭐 흑자를 한다면 다른 나라가 10억만큼 적자내는 건 똑같은 거니까 전 세계를 다 보면 항상 0이죠. 뭐 한 나라가 많이 플러스면 다른 나라 마이너스니까 전 세계는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됐다. 요건 설명이 복잡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이렇게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이런 단어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 그 derivative라는 거는 파생이라는 거는 원체로부터 뭐가 딴 데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초적인 상품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에 대한 환율이 될 수 있겠고 무슨 주식 가격도 되고 이런 거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내가 설명하면 어떤 싶어. 여기 있는 학생이 이 사람이 자기가 로봇을 만들고 싶대요. 지금 전자공학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 성공해서 로봇을 만들었어. 그럼 자기가 미국에다 로봇을 팔았어. 얼마를 100만 불 줄게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로봇을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로봇을 하루 만에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학생이 미국에다 1년 후에 로봇을 주고 100만 원 받아올 텐데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로서 1160원인데 그때 돼서 만일에 1,500원 되면 15억을 받을 거고 근데 만일 1,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10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100만 불이니까 1,160원이면 11억 6천만 원을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11억 받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헤징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돈을 내고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11억 받을래.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름을 안 물어봐서 이 전자공학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에 지금 좀 돌고 있는 학생은 나 요때 내가 요걸 기회를 차가지고 저 친구가 요걸 싸게 한다는데 나가볼 때는 1,500원 될 것 같아. 그럼 자기 1,500원에 베이팅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뭐 투기라고 볼 건 없고 투기라는 표현 볼 건 없고 이런 형태로 파생된 거 환율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파생한 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머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천재들이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돈 뭐 이상한 상품 만들어가지고 내 돈을 몇십억 달러씩 벌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영화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Financial Engineering, 금융공학이다 그러는 거라. 이 금융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체는 다 멋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를 벗어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항상 돈을 많이 벌 때는 돈 많이 버는 거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그 돈에 대해서 위험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게 되는, 이게 참 나쁜 거죠. 위험은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설마 뭐 위험이 날 건가. 또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되고, 또 똑같은 이유로 감독 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료가 나중에 뭐 홈페이지 때 한번 보시는데 97년도하고 이 2008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내는 겁니다. 97년도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경제가 다 그냥 30%씩 뭐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기업이 운영이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었고, 지금은 2008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또 이 주가는 이때는 떨어졌지만 2008년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겪었다 그러지만 우리 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2008년은. 그렇죠? 97년은 우리 내부의 요인이고, 또 환율하고 자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돈이 나가긴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요건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 같은 걸 보더라도 97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 이제 그것만 우선 자료만 설명을 하고, 요 두 개의 표만 가지고 내가 5분 내로 설명을 끝내고자 합니다. 97년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뭐가 취약점인가? 기업이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환율이 참 어려워. 설명이 어려운데 이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환율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떨어지니까 이 일반적 사람한테 설명하면 헛갈리게 되는데, 그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치 우리나라 원화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가치보다는 더 과대평가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거는 지금 내가 설명한 거니까, 외환이 부족했고 또 외채 의존성이 뭐 컸고, 또 사람들이 돈을 너무 단기 자본을 막 빌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더 재미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기 자본하고 장기 자본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숙제만 던지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갈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이거죠. 그죠? 받았고 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2008년으로 올게요. 2008년은 뭐냐? 선진국에서 은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리만이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그 뱅크인데, IB라 그러는데, 이게 콜랩스를 한 거라, 붕괴를 한 거라. 그러니 그냥 굉장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게 됐고, 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2007년까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전에는 너무 경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집을 하나 사도록 하자 해서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뭐 일본이 2000년도 1900년도 그 후반기에 이런 식으로 1900년도 초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일본의 경제가 어렵게 됐고, 미국이 똑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런 거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사니까 외국은행하고 거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빌려줬던 돈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유럽 은행들이 자체에 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겠다 해서 부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준 돈을 갚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그냥 다 돈을 빼내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돈을 빼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돈이 나가니까 금융시장이 결혼돼 있고, 또 세계 경제 나쁘니까 수출도 안 되고 성장도 나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경기 순응성, 경기 대응적, 매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경기 순응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 너무 경제 좋은 것만 쫓아가면, 그러니까 은행 같으면 경기가 좋으면 돈을 많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많이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치?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좋다가 돈을 잠깐 많이 빌려주면 지나치게 빌려주게 되고, 경기 나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경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경기가 좋을 때 너무 많이 빌려주지 말고 좀 줄여야 되고, 경제가 나쁠 때 안 빌려주지 말고
좀 빌려줘야 돼. 그래야지 경제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경기 대응. 카운터 세이클리컬이라고 그러고, 앞에 거를 뭐라 그러냐? 경기 순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경기 순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 다 좋게 하고 말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때를 움직인다 해서 herd behavior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로 herd behavior.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군집 행동, 뭐 양떼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행동하니까,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생겼다. 한 가지 IMF 지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이번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IMF에다 구제금을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했다.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일단 우리가 세계 경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하는 와중에서 미국 연준이라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하고 통화 수합을 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단어가 전부 다 어려운 겁니다. 거시건전성.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물으면 95% 사람이 모를 겁니다. 거시건전성이 뭔지.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정책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5분 끝난다는데 1분 내로 끝낼게요. 그래서 그러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내가 제일 모두에 말한 것이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고 있다. 그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같이 보지 못하는 이상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 현대, 한국 기업입니까? 거긴 다 다국적 기업인 겁니다.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때는 50% 이상이 다 외국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50%도 좀 낮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다국적 기업이라서 또 자동차도 만들어서 미국에다 많이 팔고 그러지 뭐 꼭 다 국내에서 팔지는 않잖아요. 삼성 휴대폰도 다 세계에서 팔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이미 글로벌 이코노미에 사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야? 우리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사느냐? 우리 경제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사는데 우리는 마치 뭐 어느 지역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갭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갭이 생기느냐?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기업하고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글로벌 감각은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다. 국제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의 확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할 때 단기간에 막 뛰는 것보다는 42.195km를 갖다가 완주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capacity.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냐보다는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닦느냐 안 닦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뭘 배우고 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 기준이 누구냐? 일본, 중국, 미국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뭘 배울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바로 이웃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는 뭘 배워줄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삼아야 돼요? 일본, 중국, 미국의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은 지금 뭘 배우고 있을 것이냐?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물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알고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이 뭐냐? 항상 글로벌 규범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끝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뭐 교무처장께서 사인을 주는 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45분에 끝내라 그러는데 좀 더 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개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시간이 괜찮을 테니까 몇 분이 그냥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게. 예. 누구냐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예. 저는 2학년 재무금융학과 성정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사태 때 IMF가 우리나라한테 경제 개혁안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셨다고 했는데 IMF가 제안을 한 것과 우리나라가 그거를 수용해서 진행한 개혁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맞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근데
그런 걸 다 배워주나 재무불명학과에서? 그래도 저는 굉장히 한번 IMF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터라 듣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아까 내가 협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협상을 했던 얘기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영어로 말하면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합니다. 컨디셔널리티라는 것은 컨디션은 알잖아. 조건. 컨디셔널리티라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해라 하고 쭉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내가 그 이자율 같은 거를 30%씩 갖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IMF에서는 야, 한국 너희들 말이야. 지금 뭐 돈도 모자라고 하니까 일단 이자율을 30%까지 올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더 저축을 할 거고 또 우회국선들도 이자가 높으니까 돈을 같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IMF가 다 그런 소위 고이자율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그에 반발을 했어. 반발하고 나서 그건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동개혁 같은 것도 있는데 노동개혁의 가장 기본 핵심 단어가 뭐냐? 노동개혁의 핵심 단어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큰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 볼 때는 와, 그러면 뭐 기업가가 어렵게 말하면 막 사람 막 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소위 어떤 조건을 달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그 소위 조건이 있는 것이고 IMF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기업 규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좀 경직됐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나 만일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재벌이 나쁘다 그래서 고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재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하나의 컴프로마이스랄까 조화랄까 그것은 양쪽의 협상에서 정해진다. 그 내용이 거의 다 협상에서 정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받고. 역시 그 앞에 앉은 학생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앞에 앉은 모양인데.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1학번 배동규라고 합니다. 2학년인데, 네. 그 설명을 다 잘 들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게 많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모르거든요. 이 금융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이 이 금융 위기나 이럴 때 멍청하지 않게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개인이?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위기를 겪었는데 개인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갔으면 좋겠냐 그런 질문인가요? 네. 참 이런 질문은 예상 못하던 질문인데 역시 그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그 개인적인 거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죠?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고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으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정보. 어떤 입장에서 정부는 어떻게 취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정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데 뭐 개인 같으면 예를 들어 빚이 많다든지 뭐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그럴 때 따라 가지고 그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를 사전에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관심을 갖고 나는 몰랐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그 사회 환경, 사회 변하는 거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을 겁니다. 건전하게 평상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건강하면 웬만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건강하잖아요. 아까 내가 IMF 위기라고 하는 90년대 위기는 컨테이전, 전염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전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이 됐을 때 전염을 걷는 나라는 기초체력, 아까 얘기한 잠재 성장력, 커패시티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수고했어요.